자, 한다. 이 인공눈물 뿌릴 때 그 물 좀 빼고 하나. 그 미세 플라스틱 눈에 들어간대. 뉴스 나왔는데 눈을 뽑아내야 될 수도 있어. 아니 각막이 손상이 생긴다고. 근데 그거 왜 넣는데? 촉촉하게 보이려고? 자, 41페이지. 누군가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고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될지 고민한다. 친구들 중에 연애하는 애들 있지? 걔들은 남자친구한테 고백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대? 요새는 없잖아. 편지 주나? 어? 요새는 연애 어떻게 시작하디? 이 중에 혹시 연애하는 사람 손 들어봐. 손가락질 해봐. 너 뭐했노? 지금 헛살았네. 18년을. 남자친구도 없나? 남자친구가 현명한 거야? 아니면 너가 못난 거야? 나이 없나? 아, 있네? 있었었어? 없어요. 지금 없어? 뭐 슬프게 얘기하지 말고. 니는 가면 남자친구 니한테 뭐 잘해준 거 뭐 잘해주는데? 그래서 헤어진 거가. 우리 때는 편지 많이 썼는데. 그리고 막 노래 녹음하고. 왜? 잘하면 되잖아 노래를. 기타 막 연습하고 라고 그랬는데 잘 보이기라고. 자, 이처럼 작가들 역시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을 고민하는데, 문학 작품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참고로 내용이 주제다에 그래서 시를 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소설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말이고, 내용은 문학 작품의 재료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 감정 중에 작가가 구현하고 싶은 가치관, 세계관, 주제의식 등이 바로 문학 작품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내용만으로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걸 온전히 구현할 수가 없어서 작가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품에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형식을 선택하는데, 서정, 서사, 극, 교술과 같은 갈래, 이게 형식이다. 서정 갈래는 뭐 있었노? 어? 서정 갈래는 뭐 있었지? 시가 서정 갈리제, 서사는 소설, 극은 시나리오나 희, 곡, 교술 갈래는 수필. 두 번째, 비유나 상징과 같은 문학적 표현 방법. 세 번째, 내용을 배열하고 결합하는 구조. 단적인 예로 소설로 따지면 이야기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건 단일 구성이라 하고, 외화에서 내화로 들어갔다가 다시 외화로 나오면 그걸 무슨 구성이라디? 액자식 구성이라 했지. 그런 게 배열 결합 구조에 해당한다. 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 그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독립적으로도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관. 밑줄 쳐.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게? 밑에서 두 번째 줄 봅니다. 유기적 연관성 보이나? 유기적이란다.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단 말을 다른 말로. 그래서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그럼 김소월 가는 길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
김소를 무슨 시인이라 부르게? 민요 시인이라 부르는데 이유가 있다. 운율을 한번 확인해 볼게. 어제 우리가 시조하고 가사 같은 경우는 음수율하고 음보율이 어떻게? 음보율은 4음보 3, 4조 또는 자 근데 얘는 김소월의 가는 길은 민요적 율격이라거든. 음수율 음보율 다 적어볼래? 7호조의 음수율 3음보의 음보율 형식이 다르다. 이런 걸 민요적 율격이라 합니다. 글자 수 한번 세볼래? 그립다 말을 할까 몇 글자? 한이 그리워 7, 5종가 알겠나?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이게 음수율이다. 7자 5자가 반복된다고. 그 다음에 음보율은 3음보 율격이랬지.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이렇게 3번씩 끊어 있는다고. 됐니? 7호조의 4음보 율격은 무슨 율격이라고? 민요적 율격이랬다. 그 다음에 1, 2연을 묶어서 선정이라고 적고 3, 4연은 후경이라고 적습니다. 구성 방식이다. 이게 배열과 결합 구성 방식인데 1, 2연은 뭐라고? 화자 정서를 먼저 드러냈다. 뒤에 두 개는 경치를 드러냈지. 까마귀랑 강물 같고 선정 후경의 구성 방식을 보이고 있다. 자, 시를 바로 정리해보면 제목은 가는 길이고 김소월 시의 특징이 민요적 율격이라 했죠. 그래서 진달래꽃하고 율격이 같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놔. 고려가요하고 민요가 3음보 율격이다. 고려가요하고 민요는 3음보 율격이고 시조하고 가사는 4음보 율격이라 했죠. 어저께 두 개 구별하셔야 된다.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한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위에 있을 수도 있다. 자, 그래서 한이 같은 걸 뭐라고 했노? 행간 걸침이라고 했니? 자, 한이가 원래는 위에 있어요. 말을 할까 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이를 행을 바꿔놨지. 바꿔놓은 이유가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하면은 한이가 거리감을 준단 말이야. 그리워 말을 할까 하니보다는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할 때 거리감을 주기 때문에 망설임의 감정을 잘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다. 그립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행을 바꿔놓은 거다. 행간 걸침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행간 걸림이라고도 해. 같은 말입니다. 행간 걸침, 행간 걸림.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번 점점점점. 자, 화자는 망설이는 중이제. 1, 2연에서는 그래서 화자 정서를 먼저 이렇게 드러냈고 3, 4연에서도 중요한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알아놔야 될 게 저선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까마귀에 네모치고 얘들은 뭐라 배웠노? 객관적 상관물이 뭐라디? 화자의 정서를 대변하는 사물인데 까마귀는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이니까 빨리 가라 이 말이지. 뭘 재촉하는 존재?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사물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 어저께 송민국 할 때 뭐랑 같아? 빈배 또 반벽청등하고 같은 기능 한다. 그럼 송민국하고도 묶어서 낼 수 있겠지? 마지막 년 앞강물 뒷강물 때 강물도 네모치고 역시 뭔데 야들도 빨리 가자고 재촉하는 존재다. 그래 인마들도 뭐라고? 객관적 상관물에 까마귀랑 묶어놔. 둘 다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객관적 상관물은 뭘 포함하고 있다? 감정이입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했다. 감정이입은 화자랑 대상의 정서가 같아야 되고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는 사물이다.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노?
다음에 1, 2연은 시행이 짧은 데 비해서 3, 4연은 시행이 길제. 호흡이 달라진다. 이거 나중에 학습활동에 나오는데 서술형으로 잘 나와. 시행 길이와 관계된 거.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무슨 소리가 많이 보여? 울림 소리가 많이 보이지. 울림 소리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운율이 형성되는 거다. 다시 그럼 운율 형성의 요소 생각해봐. 음수율이 아까 어찌 된다고? 7호조의 음수율. 음보율은 3음보율격. 그 다음 울림 소리를 사용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됐니? 아울러서 까마귀라든지 강물이라든지 이런 단어도 반복했지. 시어를 반복해서도 운율 형성의 요소를 보이고 있다. (43페이지) 학습활동 2-2 그 서술형으로 잘 나온다. 학습활동의 2-2. 자, 가랑 나를 비교해보자. 1년에 가는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하니까 한 행이 몇 음보씩? 한 행이 1음보씩 해서 총 3음보제. 근데 나를 보면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요렇게 어떻게 해서 한 행이 몇 음보를? 가는 한 행이 1음보를 이룬데 나는 한 행이 몇 음보를 이룬다고? 3음보를 이룬다. 시행 길이는 가는 어때요? 비교적 짧은 편인데 나는 긴 편이지. 왜 그런지를 생각해라. 가는 시행의 길이가 짧으니까 어떻게? 호흡이 느리란 말이야. 같은 속도로 읽는다면. 근데 나는 비교적 빨리 읽을 수밖에 없겠지. 가가 느린 이유는 뭐 때문에? 망설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느리게 읽어야 된단 말이다. 근데 나는 강물하고 까마귀가 웃자고 이별을 재촉하는 존재니까 빠르게 읽어야 되겠지. 그거 표현하려고 시를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다. 그래서 낭독의 속도를 느리게 하고 빠르게 함으로써 이별의 아쉬움, 임에 대한 그리움을 잘 드러낸다는 말이다. 답 잘 확인하세요. 서술형으로 잘 낸다 얘들. 다음 44페이지에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일반적으로 슬픔이란 시어는 긍정적 의미니 부정적 의미니? 부정적 의미인데 이 시에서는 슬픔이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화자가 누구? 제목을 봐라. 정호승은 작가고 이 사람아. 화자가 누구? 슬픔이 화자제. 자, 형식상 의미를 물어보는 게 밑에 학습활동 문제로 나와 있고, 시를 보면은 나의 동글빼기 쳐. 나가 슬픔이고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할 때 너는 세모다에 너가 기쁨이제. 이 기쁨은 그냥 정말 기뻐서 기쁨이 아니고 이기적인 자식을 가리키는 말이야.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할 때 이 슬픔은 동정, 애정, 연민을 가리키는 슬픔이다. 자, 너가 어떤 짓을 했는지 봅니다. 하기 전에 겠다 얘들 반복하고 있는 거 알겠지? 운율 형성 요소다. 여기서 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표현법 역설법 사용했지?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놔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매한테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여기에 세모.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귤 몇 개 놓고 팔고 있는 할매는 뭐고 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귤값을 깎아. 할매 이거 다 줘. 1,000원 줄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너는 기쁨인데 어떤 기쁨? 귤값을 깎는 기쁨이잖아. 그지? 소외된 이웃을 쌩까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 시어에 해당한다.
이기적인 놈이죠. 그러면 너에 해당하는 걸 한자성으로 바꿔봐. 어제 누가 말했던 것 같은데 혜인이가 말했나?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성어 자기 논에만 물대는 놈 모르나? 너 둘이 오늘 어디 놀러 갔다 왔지? 혜인이 왜 거짓말했어? 아니 약속이라 말 그래 약속이라 했지 놀러 갔다는 말 안 했잖아. 나는 너 눈을 보면 안다. 눈 화장이 예사롭지가 않아 지금. 조서영 반짝이도 뿌렸네. 에휴 남자 만났나? 그럼 봐줄게. 안 봐줄 거다 그러면 남자친구 만나러 간다 해야 봐줄 거다. 영화 봤나? 니 유나오지 컨저링가 본 거 같은데. 같이 본 거야 이거 너거 짱게임 먹고. 너 짜이면 먹고 짬뽕 먹고 탕수육 먹고. 짬뽕은 얘랑 같이 먹는 거. 그리고 그 영화는 다른 거예요. 영화는 다른 거라고? 아니 누구 둘이가 인스타 그게 똑같은 거 올렸던데. 조심해라. 나 매일 지켜보고 있다. 나쁜 짓 하고 걸리면 혼난다 너 것이.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어둠도 세모 힘들 때겠지.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질 않은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만히 한 장조차 덮어주지 않은. 자 요것도 표현법 있다. 가만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 뭐? 얘도 역설이 돼. 죽은 사람이 다시 얼어 준다 했잖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게 왜 역설인데? 여보세요? 이게 왜 역설일까? 안에 무슨 의미가 진실이 담겨있는데 죽은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는다라는 말. 네가 가만히 한 장도 안 덮어줬단 말이야. 연민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얼어 죽는다고. 근데 너는 지금 이게 지금 시대 배우고 잘 관계없는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길거리에서 죽는 사람 많았대. 노숙자들. 가난해서 집이 없어갖고 얼어 죽는 사람들 많았다고. 고맙게 생각해야 돼 부모님한테.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너에도 세모. 그러니까 이웃이 죽었는데도 지만 살라 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아전인수를 했다. 한자성을 내가 안 해줬지 아전인수. 적어놔라. 너를 가리키는 한자성어다. 아전인수. 자기 논에만 물을 댄다고. 셀피시한 놈이야. 누구 변했어? 옛날에는 1학년 때는 이렇게 하면 웃었는데. 셀피시 이런 거. 셀피시는 모르는 거 아이가. 미안하다. 너가 알만한 영어 해줄게.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뭐를 위해? 눈물에 동글빼기 있죠.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은 세모인데 눈물 자체는 동글빼기 돼. 동정의 눈물이잖아. 이 흘려야 되는 네가 안 흘린 거잖아. 시어의 밑줄이 어디 쳐진 거 잘 봐야 돼. 예를 들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에 밑줄이 쳐져 있다면 이거는 부정적인 시어야. 근데 눈물에만 밑줄이 쳐져 있으면 이거는 긍정적 시어다. 이해하시겠지? 나는 이제 너에게도 뭘 주겠다? 기다림의 동글빼이. 이 세상에 내리던 한방눈을 멈추겠다 하니까 한방눈은 세모다. 한방눈은 부정적 시어다. 너가 한방눈 오면 어때? 부산 아이라서 그럴 수도 있다. 한방눈 이는 좋은데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한방눈이 좋겠나? 춥고 힘들 거 아니야 한방눈 내리면. 그래서 부정적 시어라고.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봄눈의 동글빼이. 참고로 봄눈은 보리밭에서 보리가 안 얼게 온도를 유지해준 역할을 해. 그래서 얘는 긍정적 시어다.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왜 눈이 그쳐야 돼? 아까 한방눈을 멈추겠다 했잖아. 너와 함께 걷겠다는 것은 기쁨 너랑 함께 하겠다는 거죠. 슬픔의 힘 동글빼이.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기쁨 네가 슬픔 이해할 때까지 같이 걸어가겠다는 거다. 참고로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슬픔을 겪어야지 진짜 사랑한단 말이야. 항상 기쁠 수만은 없잖아. 슬픔이 있어야 기쁨도 배가 된단 말이지. 됐니? 여기서 너 기쁨이란 시연은 어떤 존재라고? 이기적인 존재다. 됐어요? 자, 다음에 46페이지에 황만근 시대적 배경이 언제? 학교에서 안 했나 수업 이거? 니는 필기 안 돼 있노? 짰나? 영상 올리자. 아, 그래서 안 들었네. 아, 그래 잘했어. 몇 년대 시대적 배경? 1990년대다. 이게 쌤 대학교 때네. 내 대학 다닐 때. 내가 95학번이니까. 시점은 몇인치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여기서 황만근이란 인물은 동네 바보로 보이는 인물이긴 한데 동네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다. 여기 황만근을 제외한 다른 놈들은 전부 다 뭐? 부정적인 인물들이다. 부정적인 인물들. 그거 생각하고 읽으면 되고, 민씨라는 인물만 황만근을 알아주는 사람이야. 민씨하고 황만근만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다 세모다. 됐니? 자, 등장인물들을 보면 민씨는 도시생활을 하다가 황씨 집성촌인 신대 1, 2로 귀농한 인물인데, 집성촌이 뭐게? 몰라? 같은 성끼리 모여 산단 말이야. 마을에, 한 마을에. 그래서 여기 황만근 말고 황만근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성씨가 거의 다 황씨야. 민씨만 민씨고, 민씨는 귀농했다 했으니까. 이해됐지? 누구 본관 아니? 본인의 본관. 니 아나? 니 어디 김씨인데? 김해 김씨가. 그 본관이 어딘지 아나? 아니, 무슨 몇 대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김해 김씨는 네 그 선조는 김수로왕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본관이 어디냐고. 네 시조의 고향. 김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아, 내 돌겠네 씨. 김씨도 김해 김씨가 있고 경주 김씨가 있고 그렇잖아. 넌 족보는 보나? 참 답답스럽네 이 사람들. 넌 나중에 결혼 혼인신고서 쓸 때 본관을 적어야지 혼인신고 통과가 되거든. 본관 모르면 결혼 못한대. 등본 떼면 나오잖아. 지 본관.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은 아빠 본관이 너그 본관인 경우가 많아. 너 태어난 날 대 말고. 쌤은 담양 전씨거든. 담양이 내 본관이야. 그런 거 알아야 될 건데. 별 관심 없어? 너 그 손조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 이런 거 생각 이런 거 안 해봤나? 참. 우리 손조는 대대로 노비였는데 한 사람은 유명해. 전우치. 뭘 오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도술 부리는 사람이잖아. 소설도 있고. 전우치만 유명하다. 나머지는 하나도 유명한 사람이 없다. 전우치가 실존 실존 인물이다. 근데 도술을 부리질 않았겠지. 그냥 구라로 쳤겠지 그렇게. 그래서 내 선조는 강동원이야. 전우치가 강동원 역할을 했으니까. 문샘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문익점. 목화씨 가져왔던 문익점. 그 다음에 문재인. 문재인인데 문씨는 하나밖에 없거든 성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내한테 어떤 여자애랑 막 얘기하다가 누구 선조가 전두환이잖아 이러고 걔 내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전두환 아니다. 걔는 온전전시다. 나는 밭전시고 다른 사람입니다. 그 새끼는 죽여야 돼. 자, 46페이지 발단. 황만근이 없어졌다. 자, 뭐로 시작해? 황만근이 실종한 걸로 시작되지. 독자에게 뭘 유발하겠노? 관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겠다, 그지? 그럼 뒷내용은 안 읽어도 뭐겠어? 황만근이
왜 실종됐는지 추적하는 형태로 소설이 전개되겠다. 그죠? 요 보면은 경상도 사투리가 많기 때문에 서울 애들은 이거 이해 못하는 애들도 많거든. 내가 억양 살려서 읽어줄 테니까 잘 너희는 이해 잘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하나 더 알아내야 될 게 이때가 시대지배기 아까 언제라고? 1990년대랬지. 90년대 대표지 93년도에 너 잘 모르겠지만 1993년도에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게 발표가 돼. 그게 뭐냐면 외국 농산물을 무조건 수입을 해야 돼. 미국이 그걸 만들었는데 그때 정말 대목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은 어떻겠니? 죽기도 하고 그런데 농산물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면은 수입할 때 농산물이 싸게 들어오나 비싸게 들어오겠나? 비싸게 들어오면 누가 사 먹노? 싸게 들어오겠지. 이유가 있어.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은 쌀을 안 먹잖아. 주식이 아니잖아. 우리나라 밀가루 90% 이상이 다 수입인 건 아나. 미국 호주산 밀가루잖아. 너 지금 먹고 있는 거 전부 다. 한국에서는 자급자족을 못해 밀가루를. 예전에 다 무상원조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협상을 하게 돼. 그래서 외국 농산물들을 수입하게 된다고. 수입하면서 한국에 있는 농부들이 거의 죽어가는 단계였어. 그래서 맨날 농부들이 막 그 쌀 태우고 막 그랬거든. 저 정부 종합청사 앞에 가갖고 농부들 막 농민들 뭐 분신하고 막 그러기도 하고 몸에 불질러 갖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아울러서 소고기 값이 폭락하거든 이때. 그래서 농사짓는 소를 얘는 팔아봤자 고기값도 안 나오니까 어쩌냐면은 저 절벽으로 데리고 가. 소를 끌고 그래갖고 밀어. 그래서 왜냐면 소를 죽이는데도 세금을 내야 되거든 도축할 때. 그래서 소가 실족사 했다라고 신고하고 그럼 소가 절벽에 떨어져 죽을 거 아니야. 덩치가 크니까. 그러면 걔 갖고 그냥 서로 고기 나눠 먹었어 옛날 사람들. 그랬던 시기였다고. 농민들이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황만건이 없었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건은 늘 들리를 나가면 돌아오는 시각인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해도 12시가 될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회때의 달기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회관 앞 황만건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등굴 아래 직접 짠 평상의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망그인지 방그인지 바보자석 하나 때문에 소여물도 못하러 가고. 망그인지 방그인지는 언어 유의제 말장난친 거다잉. 바보자석은 네모로 표시해라. 마을 사람들은 황만건을 뭐라고 생각? 바보라고 생각한다잉. 수응하려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굶는 게 중요한가? 바보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랄. 이장 대사를 보니까 이장은 황만건보다 누구를 더 소중하게 여겨? 소 밥 먹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지? 마을에서 연장자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 축을 초안을 잡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필시 이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진 게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거이 아니다 망거이가 여기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방근이는 참고로 황만건의 별명이거든. 아까 언어 유일학 했는데 반편이란 단어가 뒤에 나와. 그러니까 반만 있다고. 뇌가 반만 있단 말이다. 동네 바보로 가리키는 말이다. 아이지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운이라고 하루는 안 들어하십니다. 요거는 너 교과서에 없는 건데 토끼랑 싸우는 장면 나오거든. 실제 토끼랑 싸운 건 아닌데 환상적인 내용인데 사람만한 지보다 큰 토끼랑 싸워. 엽기 토끼랑 싸워. 토끼를 이겨. 토끼가 세 가지 소원 들어준다 그래. 그래 여기 없는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누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인마도 황씨제. 황씨가 많기 때문에 아까 여기를 어디라고 신대 1, 2가 집성촌이라고 했잖아. 아침밥을 먹기 전에 황망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망근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누구는 민씨의 동글빼이. 이 소설에서 유일하게 황망근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이다. 이 민씨, 귀농했다는 그 민씨.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골기대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황망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골기대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무슨 촌이라서? 집성촌이라서 이렇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100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거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것도 밑줄. 이것도 언어유의제 말장난친 거다. 그런지 안 보이더라 함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던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골기대 전날 황망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이 무슨 말이 뭐냐면 꼭 경운기를 타고 골기대에 참석하라는 말이었어. 근데 저거는 경운기 타고 안 가지. 그젯밤에 내일 골기대에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망근 씨에게 뭐라고 했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민씨가 불쾌한 거야 지금. 왜 농민 보고 농민 골기대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 잘못됐나?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그 21번째 줄에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옆에는 이렇게 적어. 말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말을 안 했지. 이런 걸 비언어적 표현이란다.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거. 다음 23번째 줄 민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뭐가 되었다. 어조는 말을 하기는 하는 거지. 따지는 말투란 말이다. 그지? 그래서 이런 표현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한다. 알아놔라. 비언어는 말 사용 안 하는 거지. 반언어는 억양이나 고저나 어조를 통해서 자기 심리를 드러내는 거야.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망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망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망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탈식 이렇게 말하면 어렵겠지. 너가 잘 생각해봐. 요새는 조금 덜하긴 한데 예전에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 남자 주인공 특히 남자 주인공은 무조건 표준어를 사용한대. 사투리 쓰는 사람 없대. 그거는 부산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친구 영화 봤나? 니 몇 살이고? 와 내가 네 나이 때 나왔던 영화인데. 아이구나. 내 대학 때 나온 거구나. 거기 저 삼이 앞으로 나온 거 아나? 알아? 공중전화 박스 있는데? 니는 어찌 아는데 정민이? 너 둘이 나이 많구나. 내 또래인데. 삼이 앞으로 나온대 거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친구가 사투리를 말해서 그는 사투리 안 하는 애가 없잖아. 부산이니까 당연히 그는 사투리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일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대다수 주인공은 무조건 표준어를 쓴다고. 깡패는 주로 부산 사투리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 씁니다. 강원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깡패하는 영화는 거의 없대. 내가 한 편이 가본 것 같다. 그 외국에서는 깽은 전부 흑인이야. 그죠? 흑인 경찰은 잘 안 나온대. 뭐 또 생각하고 있나? 나쁜 녀석들 같은 경우는 있네 흑인이. 그러니까 유색 인종들은 주로 범죄자야. 백인이 항상 그래서 성공해야 돼. 이겨야 돼. 단적인 예로 어벤져스를 봐도
대다수 백인이잖아, 그지? 몇 명 빼고는. 흑인은 보조자 역할밖에 못한다. 이게 왜 그랬냐면 표준어에 대한 사람들의 그게 있다고. 이 표준어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 소설에서도 사투리 쓰는 애들은 다 안 좋은 사람들이 돼. 민씨만 착한 사람이라 했잖아. 황만근을 좋아하는 긍정적으로 본다 했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는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란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모르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만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었기라. 백리길을 경구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돼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가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자, 고장난 경운기가 결국 황만근이 돌아오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민씨 입장에서는.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고장. 망거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본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갔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자성어 적어볼까? 거꾸로 되었다. 이걸 뭐라 하면 되겠노? 주객전도. 주객전도라고 하면 되겠지. 내가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도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면사무소 앞에서 모이갖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기운기를 깔고 갔으면 군대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왔는데 비가 와가 있고 온 사람도 몇 없더마. 소리만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는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 많고로 쌩쌩 달린데 받침은 우회랐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그럼 황만근은 비가 오는데도 경기를 몰고 간 거지. 군청까지. 그러니까 국도로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옆에 반편 뜻 나와있지?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모자란 사람. 이장인이 지도자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기 타고 간 사람은 오도 안 하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중략. 자, 황만근이 실종한 것에 대해서 이장과 민씨가 서로 대립하는 중이다. 다음 전개. 마을에서 젊은 축에 드는 45살의 황영석은 45살이 젊은 축이라니까 농촌이 아주 고령화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지?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는 더해. 한 60대면 청년이야. 촌에 가면 80대 90대 천지대. 황만근이 벽돌을 찍고 구덩이를 파서 지은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첫 번째 사건이다. 황영석이는 황만근의 부재를 뭐를 통해 알게 됐어? 똥 푸면서 알게 됐다. 그제? 번호맥에나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면서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4개 나온다. 여기에 번호 잘 매기나라에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 망거의 자석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100만원 준다 해도 이런 일을 안 할 낀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똥냄새. 여럿이 싸나 그런지 독하기도 하네. 이게 곡 시간대 독이 될지 약이 될지도 모르겠구만. 이거 갖고 퇴비를 만드니까. 근데 이전에 누가 이 일을 다 했어. 똥 푸는 거를. 황만거이가 다 했는데 이제 황영석이 임마가 하다 보니까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다. 너는 똥 푸본 적 없지? 풀 일도 없었겠지만. 내가 쌤이 군대를 강원도 원주로 갔는데 원주에 훈련소에 있었는데 겨울이었거든. 난 그거 처음 봤다. 다 같이 싸잖아. 문이 단련은 있거든. 단련은 있는데 일자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그러니까 밑에가 이제 똥 오줌 싸서 모이는 데가 미안하다 좀 이따 밥 먹을 건데 일렬로 이렇게 쭉 돼 있어. 그래갖고 뒤로 가면은 이제 지게차가 와서 이제 똥을 꺼내. 겨울이니까 얼어 있으니까 얘가 직육면체로. 왜? 그 얘를 들고 갈 수가 없잖아. 어찌해야 되게? 녹인다고? 겨울이라니까. 어찌해야 되게? 잘라야 돼. 큐브 형태로 잘라야 돼. 뭐로? 삽으로? 칼? 어느 세력을 자르고 있는 칼로? 겁나 크다니까 똥이. 아니 변소가 30개 정도 있잖아. 한 층에 그 30개 있는 변소 통해서 부대원들이 싼 똥을 다 이렇게 모은 게 그 직육면체 똥이라고. 전기톱으로 잘라. 차에 실을 만큼 크기로. 그거 많이 했다. 아씨. 근데 전기톱으로 이렇게 하면은 파핀 튀잖아. 이리로 들어가고 입에도 들어가고 눈에도 들어가고. 씨. 요새는 안 그렇겠지만 생 군대 갈 때면 그랬다고. 불쌍한 사람이다. 근데 군대니까 해야지 시키면. 자, 황만건에 있었으면 군말 없이 했을 일이었다. 늘 그렇듯 벙글벙글 웃으면서. 황만건이 아주 성실한 성격이다, 그지? 다음 2번. 망거이가 있었으면 저 그림이 우리 밭으로 올 낀데. 2번. 황만건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 두 번째다. 망거이가 도대체 어디 갔노? 마을 해관교 조그만 밭에 채소를 심어 먹는 누구? 여씨 노인이 황만건의 부재를 느끼게 된 계기다. 황만건은 마을 공통의 분뇨를 역시 자신이 판 마을 공통의 분뇨장으로 가져가 충분히 익힌 뒤에 공평하게 나눠주었다. 황영석처럼 지가 폈다고 바로 제 밭에 가져다 뿌리진 않았다. 역시 이기적인 놈이지. 아까 이걸 한자성어로 뭐라고? 방금 했잖아. 슬픔이 기쁨에게 할 때. 아전인수라 했지. 특히 여씨 노인처럼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몸이 된 노인들은 알고 그런지 모르고 그런지 더 자주 걸음을 가져다 주었다. 그럼 여씨 노인은 황만건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네. 그래서 부재를 알게 된 거야. 망거이한테 물어보자. 3번. 아이들은 뭐 하다가? 소꿉장난 하다가 황만건의 부재를 알게 된 거다. 공평무사한 게 황만건의 평생의 처사였다. 그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어 보였지만 시비를 물으러 가면 언제나 공평무사한 자연의 이법에 대해 깨우치게 되고 분쟁은 싸움은 끝이 났다. 또는 물어보나마나 명약관화한 일을 두고도 황만건을 들먹였다. 명약관화 한자성어다. 요거는 빈칸 내에 갖고 집어넣으라 할 수도 있다. 뜻이 뭐라 돼 있노? 적혀있네. 불보듯 분명하다, 뻔하다 이 말이지. 망거이도 알기다. 또한 동네에서 오래도록 내려온 노래 구태여 제목을 붙이자면 4번. 황만근가를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면서. 그래서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이렇게 4가지 계기가 있다고. 황만근과 황만근의 노래 아니 황만근에 관한 노래는 이렇게 부른다. 먼저 황 하고 단어에 크게 소리쳐서 주의를 끈 다음 한 박자를 쉰 뒤에 마안 그은 두 박자로 느릿느릿 부른다. 이어서 백분 찌번 역근 팔푼 두바리 하고 빠르게 샌다. 황만근 발음을 그대로 표현한 거. 황만근 발음도 이렇게 어눌했다고. 이거 비상교육에 너 교과서에 있는 황만근 파트를 성우가 읽은 게 있거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하고 들어봤어. 내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읽더라고. 근데 이제 연기는 좀 어색하더라. 사투리가 안 되니까 경성 사투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 반, 근 하고 느긋하게 마친다.
이 노래는 황만근의 일생이 들어있고 모든 노래가 그렇다시피 노래를 부르는 마을 사람들의 대체경과 정서가 녹아있다. 황은 성을 말한다. 신대 1, 2는 황씨들이 50여 모여 사는 뭐라고? 집성촌이라 했지. 2년 전에 귀농한 민씨 같던 타성바지는 성이 다른 사람들이다. 황씨 집안의 대릴 사이에 들어온 노씨를 포함한 전체에서 2가구밖에 되지 않는다. 신대 세터는 이름이 암시하듯 새로 생긴 마을이다. 황만근의 부친은 전쟁 중에 죽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때 이미 그를 베고 있었는데 밑줄 이걸 뭐라 하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남편이 아빠가 죽었을 때 이 아이를 부르는 말을 유복자라고 한다. 유복자. 들어봤니? 남편을 여의고 황만근을 낳은 까닭에 학녀를 따서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없어 집에서 우러러 보이는 산 만근산이라는 산에서 이름을 받았다. 앞에 만근만 딴 거지? 만근산은 신대 1, 2에서 3리까지가 띠모여 둘러있는 천곡지를 병풍처럼 에워서서 물을 가두고 또한 사철물을 대해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근산은 이 마을의 근원이다. 그제? 물 대주는 역할을 하니까. 만근산의 천곡의 이름에 계곡을 막아 저수지를 만들고 계곡에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한 곳에 살게 한 곳이 바로 신대리다. 이쯤만 해도 황만근이라는 이름은 동네의 뭐를 상징하는 이름? 뿌리를 상징하는 이름이다. 그러면 황만근은 만근산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란 말이야. 됐니?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소는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먹지를 않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2번 상을 차린 이 예사였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 식성이 다르지.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는 비린 반찬이 있어야 되고 생선 같은 거, 아들은 비린 반찬이 있으면 이제 상에서 돌아앉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을 2번씩 차린다고.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 메기, 미꾸라지, 메뚜기, 방앗개비라도 집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 땅은 잡는 소,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꺾는 것에서부터 내장 손질, 뼈에서 살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전문가가 된 것이다. 그는 그런 일을 해주고 얻어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인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다. 그러고 나서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희한하네 바보가 하는 말을 덧붙이는 걸 잊지 않았다. 그는 만들어져 있는 조미료를 몰랐지만 재료가 갖고 있는 맛을 흠뻑 우려내어 조화시킬 줄 알았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온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염습은 시체가 죽으면 시체를 우째야 돼. 그래요. 그 화장은 뒤에 하는 거고. 옛날에는 화장 안 하고 뭐 했노? 살에다가 묘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묻었잖아. 묻기 전에 우째야 되게 시체를 닦아야지. 누구는 죽은 사람 본 적 없지? 나는 몇 번 있는데, 군대에서 몇 번 있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눈, 코, 귀, 입, 또 구멍, 뭐 오줌 구멍 할 것 없이 모든 구멍에서 물이 다 나와. 오늘 왜 내가 정말 왜 더럽게 보지 말고, 니도 죽으면 그래 된다고. 더러운 게 아니고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니까. 걔를 알코올 솜으로 다 닦아야 돼. 아니면 옷이 수위를 더럽혀진 채로 묘지에 묻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닦는 걸 염습이라 한다. 시체 닦는 거. 그래놓고 어째 되노? 수위를 입히고 밧줄 같은 걸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묶어 미라처럼. 그래 관 안에 넣고 그걸 들고 산에 가서 어째? 그냥 묻은 게 아니지. 땅을 파야지. 2m 이상 파야 돼. 그래야지 벌레가 안 꼬이거든. 그래서 관을 밑으로 넣고 다시 봉분을 이렇게 만들잖아. 그 일을 황만근 혼자 다 했다고. 대단한 아이지. 산역은 옆에도 봐라. 시체 묻고 매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을 해놨다에 산에서의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남이 꺼린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길 풀깎기, 도랑청소, 공도 우물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한 돼지에게 떼떼옷을 입히는. 너 이거 모르지? 이 제물로 바치는 돼지인데 돼지를 이제 쪽두리도 씌우고 이렇게 연지곤지도 붙이고 한복을 입혀 떼떼옷 돼지한테. 왜냐면 용왕한테 시집 보낸다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돼지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거야. 근데 너희는 모르겠지만 통발을 알지 뭔지. 바닷가에 집어넣으면 물고기가 들어오잖아. 통발에 뭐 넣으면 애들이 물고기를 제일 좋아하게? 삼겹살. 의외지? 삼겹살 잘라고 넣어놓으면 물고기가 미치게 들어와. 그 고기 좋아한다고 생선들이. 갈치가 왜 맛있는지 아나? 시체 먹어서 그래. 사람 시체. 모르나? 갈치를 못 먹었다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갈치 살이 맛있는 이유가 사람 고기를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날 것 같나? 네가 먹는 갈치는 사람을 안 먹었다 생각해. 그럼. 갈치 맛있지. 세계적으로 유래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 일, 남의 일, 꾸준 일은 언제나 그가 있었다. 그런 일에 대한 대가가 없거나 반값이거나 제값이면 공치사가 따랐다. 방거나 너는 우리 동네 아니고 어디 인정 없는 대처 읍내 같은 데 갔으면 진작에 굶어 죽어도 죽었다. 암만 바보라도 고마울 줄 알아야 사람이다. 아, 나 어린아? 너한테는 다 고마운 사람인께 얼굴 찡그리지 말고 인사 잘하고 다니라. 에이? 황망건은 황재석 씨의 이런 긴 사설을 들을 때조차 뻥글거렸다. 일이 끝나면 굽신굽신 인사를 했다. 춤을 추듯이 흥겹게. 말에 오만 꾸준히 일을 다 하면서도 아주 낙천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집에는 그가 수십 년 동안 만져온 연장이 그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잘 정리되어 있었다. 연장들 역시 그의 집이나 어머니나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매일 돌보는 덕분에 윤기가 흘렀다. 그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알고 있어서 대부분의 고장은 스스로 고쳤다. 특히 경운기는 초기에 나온 모델로 지금은 부품도 제대로 없는 고물 중의 고물이었지만 자주 망가지는 수레만 10번 넘게 갈았을 뿐 엔진이 달려있는 앞부분을 계속 고쳤었다. 그의 경운기는 구식인데다가 하도 고친 데가 많아서 그가 아니면 운전은커녕 시동조차 걸 수가 없었다. 위기절정. 그러던 어느 날 농가부채 해결을 촉구하는 농민걸기 대회가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도청까지 경기를 타고 가서 농민들의 결의를 보여주자고 약속했다. 황마은은 걸기대회 전날 밤에 민씨와 술을 마시며 욕심없이 정직하게 농사짓겠다는 소식을 드러내고는 다음날 홀로 경운기를 타고 걸기대가 열린 도청으로 출발한 뒤로 소식이 끊겨버렸다. 일주일 뒤에 황만건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항아리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황만건 화장했지?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건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다음 결말 황만근 황선생은 황선생의 동글빼기 치고 황만근을 황선생이라 한 것은 황만근을 예찬하기 위해서 서술 방식이 이렇게 바뀐 거다. 어리석게 태어난지 모르지만 해가 가며 차츰 신지가 돌아왔다. 신령스런 지혜가 돌아왔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따뜻이 덮어주고 땅이 은혜롭게 부리를 대어 알껍질을 까주었다. 그리하여 후년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다. 그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듯 그 지혜로웠던 수고로운 가르침도 함부로 남기지 않았다. 스스로 땅의 자손을 자처해 늘 부지런하고 근면했다. 사람들이 빚만 남는 농사에 공연히 뼈를 상한다 했으나 개의치 아니하였다. 사람 사이에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했고 공예는 자신보다 남을 내세워
뒷사람을 놀라게 했다. 황망은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이다. 그제? 남을 이롭게 하는. 하늘이 내린 효자로 평생 어머니 복량을 극진히 했다. 아들에게는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아버지, 훈육을 할 때는 알아듣기 쉽게 해서 마음으로 감복했다. 선생은 천성이 술을 좋아했는데 사람들은 선생이 가난한 것은 술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은 어느 농사꾼보다 부지런했고 농사일에도 익어 있었다. 문중 땅과 나이가 들어 농사가 힘에 부친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짓때 땅에서 억지로 빼앗지 않고 남으면 술을 빚어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 무슨 말인지 아나? 술을 빚어서 가벼운 기운은 하늘에 바치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주었다라는 말이, 술을 빚어서 하늘에 바친다는 거는 제사상 같은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제사상에 술을 올리는 거고, 무거운 기운은 땅에 돌려준 거는 오줌 싼 거다. 술 먹고 똥 오줌 쌌다 이 말이다. 쉽게 말하면.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므로 선생은 술로서 망한 게 아니라 술의 물감으로 인생을 그렸다. 선생이 마시는 막걸리는 밥이면서 사직의 신에게 바치는 헌주였다. 힘의 근원이고 낙천의 뼈였다. 전일에 선생은 경운기를 끌고 면 소재지로 갔지만 경운기를 타고 온 사람이 없어 같이 갈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선생은 다시 경운기를 끌고 백리길을 달려 약속 장소인 군천까지 갔다. 가는 동안 선생은 여러 번 차에 부딪힐 뻔했다. 마른 봄바람에 섞인 먼지가 눈을 괴롭혔다. 날은 흐렸고 추웠다. 이윽고 비가 내렸다. 경운기에는 비를 피할 만한 덮개가 없어 선생은 뼛속까지 젖은 추위에 몸을 떨었다. 선생이 군청 앞까지 갔을 때 이미 대회는 끝나고 아무도 없었다. 늦게 갔을 테니까 그제? 어머니에게 가져다 줄 생선을 사고 몸을 녹인 선생은 날이 어두워오는 줄도 모르고 경운기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빨리 집에서 어머니 밥 차려드려야 되니까. 경운기에는 빠르게 달린 차량의 주위를 끌만한 표지가 없어 선생은 몇 번이나 사고를 당할 뻔했다. 그때마다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바람에 시간은 점점 늦어졌다. 어두워지면서 경운기는 길 옆에 논으로 떨어졌고 수레는 부서졌다. 결국 선생은 그 밤 안으로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선생은 경운기에 실려있는 땅의 젖에 취해 경운기 옆에 앉아 경운기를 지켰다. 그러나 경운기는 선생을 지켜주지 않았다. 추위와 졸음으로부터 선생을 지켜주지 못했다. 아, 선생이 좀 더 살았더라면 어지러운 세상에 몹시 심한 더위에 그늘의 덕을 널리 베푸는 큰 나무가 되었을 텐데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감탄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선생은 깊고 그윽한 경지를 이뤘다. 보라,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살면서도 비루하지 아니하고 홀로 할 바를 이루어 초지일관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으니 이 어찌 하늘이 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이 어찌 하늘이 내고 땅이 일으켜 세운 사람이 아니겠나? 단기 4330년 5월 20날. 단기 4330년이 1997년이다. 본디 묘지에나 쓰일 것이지만 천지를 대영혼의 집으로 삼은 선생인지라 아무 쓸모도 없는 이 글을 세터 말로, 신대리다. 세터, 신대, 말, 마을, 귀농했다가 이룬 것 없이 다시 도시로 흘러가며 남해인 민씨가 엎드려 쓰다. 자, 귀농했다가 다시 도시로 흘러간단 말이 다시 도시로 간다는 거지. 황망군의 죽음 이후에.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앞에는 인물의 행적을 다루고 맨 마지막에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지. 이게 뭐냐면 전의 형식을 갖췄다 그래. 전기문, 바이오그래피, 전의 형식을 갖췄다라고 말한다. 너 공방전 했나 혹시 예전에? 공방전, 국순전, 국선생전 이런 거 안 했나? 뭐지 얘들은? 효지야 안 추워 니는? 괜찮아? 성이 춥나? 어? 좀? 그래. 아, 요 나오네. 55페이지. 태연아, 공방전 이건 안 들어가니? 어? 네. 이건 안, 아니다. 다원아, 네가 어제 얘기했잖아. 공방 이건 안 들어가나? 네가 어제 범위 확정이라면서 얘기해줬잖아. 이거 안 말하셨어요. 아, 말 안 했어. 근데 알아나라에 공방전이 뭐냐면 가전체 문학이라 하는데 황망근하고 묶어놓은 이유가 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 인물의 행적과 평가로 이루어져 있다 해서 공방전이 나온 거야. 공은 동그란 거고 방은 뭐게? 네모난 구멍, 스퀘어다. 방은 뭐 닮았노? 바깥은 동그랗고 안에는 네모나체. 엽전을 의인화한 작품이야.
공방의 폐해에 대해서 밝히는 글이다. 재물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범인은 아니라니까 따로 설명은 하지 않는데 전의 형식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인물의 행적 플러스 평가. 그게 전의 형식을 아까 황만군도 그랬잖아, 그제? 공방전하고 형식이 비슷하다 이 말이다. 뭐의 형식이라고? 전의 형식을 다루고 있다고. 다음에 김춘수의 꽃하고 라디오제 맞니? 86페이지 펴입니다. 이 새끼 대표적인 친일파 새끼인데 이거 해야 되나? 이 새끼랑 서정주랑 왜 우리는 이런 놈들의 시를 계속 읽어야 하는 걸까? 보자. 김준수의 꽃에서는 동글베이 세모만 잘 확인하면 된다. 이 꽃은 실제 꽃이 아니다. 플라워가 아니고 존재의 본질을 가리키는 시어다. 그 적지마 그런 거. 항상 내가 말하잖아.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지 마. 수능처럼 공부해. 자 지순 이거 겁나 뭐 적어놨지. 니 시험시 때 이거 기억 다 나겠나? 만약 모의고사에 나온다. 기억하겠나? 그렇게 다 적을 수 있겠나? 공부를 그래 하지 말라니까. 자,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 세모쳐 몸짓. 그 몸짓은 화자에게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럼 뭐를 불러줘야지 의미 있는 존재가 돼? 이름을 불러. 명명행위가 전제돼야 돼. 자, 여러분들이 학원에 오기 전에 내를 그냥 길거리에서 봤어. 머리 흰 뚱뚱한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이지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길거리에서 내를 보면 묻잖아. 안녕하세요 정배쌤 인사를 하잖아. 이름을 불러주고 나서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야. 누구나 내나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 때는 서로 아무에게도 의미 없잖아. 이해되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 얘기다. 이연에 내가 그의 이름을 뭐 해주었을 때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뭐가 돼? 꽃은 동글베이. 그럼 꽃과 몸짓은 서로 대립되는 시험 거 알겠지? 몸짓은 어떤 존재라고? 의미 없는 존재고 꽃은 의미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다. 무슨 행위를 통해?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를 통해 그렇다는 말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도 어떤 존재가 되고 싶어? 남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거야.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뭐가 되고 싶다? 꽃에 동글베이 치고 의미 있는 존재 되고 싶다고.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에도 동글베이. 꽃과 같은 시어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뭐가 되고 싶다? 눈짓도 동글베이. 그럼 이 시에서는 몸짓 빼고는 다 동글베이라 생각하면 된다. 동글베이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명명행위라는 거야. 이름 불러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시를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낯선 시를 읽을 때 항상. 됐니? 다음 장정일. 이 새끼 또 사이코 새끼들. 임마 이거는 요새는 안 나오던데 어찌됐든 죽은 사들 모르겠는데 임마 이거는 옛날에 뭐 주장했던 놈이냐면 영어를 공용어 하자고 주장했던 놈이야. 영어를 공용화 하자고 주장했던 놈이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쓰자고 주장했던 이렇게 쓰자고 주장했던 새끼라고. 개 사이코다 이거. 에이씨. 저래 쓰자고 했던 놈이라고. 영어 공용화 주장했던 놈이다. 자 해보자. 참고로 이 시는 패러디시다. 패러디. 뭘 패러디한 건 앞에서 김춘수 시를 패러디했고 주제는 다르다.
아유 요새는 남녀가 사귈 때 카톡 보내가 사귀나 오늘부터 1일 하자 이렇게 그렇다 하던데 안 그랬나? 잘 몰라? 아 받아봐야 안다고? 왜 슬프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현대인들을 풍자한시다잉. 내가 뭘 눌러주기 전에는 단추에 동글베이 치고 김주수의 꽃에 뭐 하고 대응되는 것 같아? 이름 불러주는 거랑 대응되지. 그는 다만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았다. 라디오에 세모쳐. 라디오는 하나의 라디오는 뭐 하고 대응되노? 몸짓하고 대응되는 거 알겠어?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뭐가 되었다? 전파의 동글베이. 전파는 뭐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거지.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뭐가 되고 싶다. 동글베이 치고. 우리들은 모두 뭐가 되고 싶어? 사랑의 동글베이. 아 세모다 이거는. 여기서 패러디 시의 특징이 나타난 거야. 김준수랑 똑같지 않단 말이야. 사랑의 의미가 밑에 두 행에 있다. 뭐라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할 수 있는 뭐가 되고 싶다고. 이게 뭔데? 가볍고 편리한 인스턴트식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대인의 경박한 사랑을 풍자한 시다의 패러디 시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김준수의 꽃에 있었던 내용들을 대응은 시키되 주제는 다르게 이렇게 전달하는 거지. 라디오에 보면 어때? 단추를 누르면은 라디오 전원이 들어와서 전파가 생기는데 끄면 언제든지 끌 수 있잖아, 그제? 전원을 내리면 되니까. 현대인의 짧고 경박한 인스턴트식 사랑을 풍자한 패러디시다. 88페이지에 2번에 1, 2 보면은 작품 재구성 비교하는 거 나옵니다. 그거 판단하면 되겠죠? 프란츠 카프카는 안 했나? 89쪽. 여보세요? 89쪽 안 했니? 안 했어? 근데 해보자. 재밌다 이 시. 제목이 뭐고? 프란츠 카프카라고 돼 있지. 보기 그 그림을 보니까 무슨 판 같노? 메뉴판의 형식을 빌려서 쓴 시인데 하나씩 적어봐라. 샤를 보들레르가 얼마고? 밑에 적어. 시인 이름이다. 보들레르. 악의 꽃 이런 거 유명한데 읽어봤나? 들어봤어. 대단하다. 칼 샌드버그. 야도 시인이다. 이 사람 미국 시인. 프란츠 카프카는 소설가제. 변신 모르나? 변신. 아유 정말. 자, 시인하고 소설가 이름은 얼마고? 제일 싸제. 이 사람들이 가치롭지 않다는 게 아니고 세태가 그렇단 말이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르니까. 시나 소설 아닌다고 너가. 그다음에 이브 본느프와 야도 시인 이름이다. 조금 많네. 에리카 종 야도 소설가다. 그럼 시인하고 소설가 이름은 가격이 싼 편이다, 그제? 가스통 바슐라르 촛불의 미학 이런 거 안 읽어봤나? 너 읽어봐야 되는데.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 이름입니다. 철학자. 이하브 하산 이 사람도 철학자다. 설마 리프킨은 알겠지? 제레미 리프킨 모르나? 육식의 종말 이거 몰라?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리프킨을 모른다는 거는 진짜
경제학자 이름이다. 이 사람이 육식 하지 마라 하잖아. 소를 한 마리 1년 동안 소가 1년 동안 먹는 이 식물의 양이 곡물의 양이 엄청나게 많겠지. 그거를 생산해 소 한 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수년 동안 이 소가 먹을 양의 곡물을 생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고기 먹지 말라고. 됐어. 위르겐 하버마스는 당연히 모르겠지. 이 사람도 철학자 이름이다. 그러면 철학자는 조금 더 비싸지. 그래서 마지막에 봐. 시를 뭐 하겠다는. 시는 지금 시대에서 어떻게 아주 홀대받는 정신적 가치란 말이야. 시를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봉이 작은 직업이 시인이 돼. 시집 한 권에 6,000원 정도 하거든. 쌤 때는 3,000원 했는데 지금 6,000원 정도. 나도 시 아니거니 좀 좀 됐는데 6,000원짜리 시집을 팔면 시인한테 돌아간 게 한 2, 3명밖에 안 되거든. 한 권 팔면. 출판사가 인쇄하고 막 이게 홍보하고 했을 거 아니야. 시집 한 권에 2, 3명밖에 안 돌아가. 100권 팔면 얼마고? 2만 원. 그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아니면 돈을 못 버는 거야, 시인은. 소설은 가격이라도 좀 있잖아. 돈이라도 좀 되잖아, 소설은. 내 꿈이 예전에 소설가였는데 접었다. 돈이 안 되는 거 보고. 시를 뭐 하겠다는 공부라는 글자가 지금 형태가 다르지. 앞에 다른 거랑. 시어를 강조한 거다. 서체를 바꿔서 시어를 강조한 거야. 시를 공부하겠다는 누구랑 앉아서 미친 제자. 반어제 반어. 미치지 않은 거잖아. 내 입장으로 볼 때는. 풍자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미친 제자와 앉아. 뭘 마셔? 제일 값싼 뭐? 프란츠 카프카는 뭔데? 철학자 이름이 이렇게 했지? 예술이나 문학 이런 걸 물질로만 판다는 세태를 풍자한 시라고. 철학을 모르면 시를 읽을 이유가 없거든. 철학도 중요하고 시도 중요하고 소설도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소양이 없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풍자하고 있는 내용이 시다. 됐나요?